한 번은 서울에 사는 한 젊은 작가 은지의 이야기입니다. 은지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일상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 저녁 6시에 퇴근하는 반복적인 일상이 그녀에겐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고 그렇게 반복되는 생활에 안주하기로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의 삶의 알렘 바디우가 설명한 사건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그다지 특별해 보이지 않는 월요일 아침의 일이었습니다. 은지는 회사로 출근하던 길에 우연히 대학 시절 그녀의 문학 열정을 함께 나누던 친구를 만납니다. 오랜만에 만남에 반가운 마음과 함께 그 친구의 한마디가 은지의 마음을 깊게 울렸습니다. 은지야, 아직도 글 쓰고 있어? 내가 그때 말했던 소설 정말 기대하고 있단 말이야. 그저 평범한 인사치레처럼 들릴 수 있는 그 말은 은지에게는 강렬한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잊고 있던 무언가가 폭풍처럼 내면을 휘감았습니다. 잃어버린 꿈들이 다시 은지의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외피해오던 진실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은지는 그녀의 작은 원룸에서 밤을 새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저녁부터 시작되는 그녀의 진짜 하루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친구의 말 한마디가 계기가 되어 은지는 잊고 있던 문학에 대한 열정을 재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바디우가 말한 사건은 은지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친구의 질문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등장한 그 사건은 은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꿈을 일깨우고 그녀의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은지는 이제 더 이상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글로써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은지가 그 사건 이후로 보여준 충실성입니다. 은지는 글을 쓰기 위해 조금 더 피곤한 일상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제 그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자신의 삶을 진실에 맞추어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충실성과 함께하는 변화는 그녀에게 더욱 큰 만족과 행복을 안겨주었고 마침내 그녀의 첫 소설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디우의 사건 이론은 일상 속 작은 계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요소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으며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일상 속에서 다가오는 사건을 두려워하거나 지나치지 말고 그에 맞춰 충실한 변화를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바라는 인생의 방향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길버트 하먼의 추론의 원리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이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그곳에는 늘 평화로움이 가득했지만 최근 마을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마을 광장 한복판에 매일 아침 흩어져 있는 신비로운 흔적들 때문이었죠. 마치 밤사이에 어떤 존재가 그곳을 다녀간 듯한 발자국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상한 현상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을의 연장자들은 옛날 전설에 따라 밤의 사냥꾼이라는 신비로운 생명이 부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 발자국이 그 전설 속 생명이 것이라며 밤의 사냥꾼이 돌아와 우리의 양식을 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마을의 젊은 청년들은 새로 개장한 근처 서커스에서 야생동물이 탈출한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매일 밤 나타나는 이 발자국이 서커스의 호랑이나 곰 같은 동물이 탈출한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과학 선생님이었던 앨런 씨는 추론의 원리를 이용해 이 신비로운 사건을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가설을 고려했고 여러 증거를 분석했습니다. 먼저 밤의 사냥꾼 전설은 매력적이었지만 실질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서커스 쪽의 설명도 서커스 측에서는 모든 동물이 안전하게 개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곧바로 제외되었습니다. 그때 앨런 씨는 매일 아침 광장에 신문을 배달하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신문 배달부가 장난으로 각종 동물, 발자국 모양의 신발을 신고 발자국을 남기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소소한 내기를 위해 그 장난을 벌였던 것이었죠. 앨런은 이를 관찰된 현상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 판단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처럼 앨런 씨는 하먼의 추론의 원리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을 찾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심했고 앨런 씨는 이 사건을 통해 일상 속에서도 철학적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에게 알릴 수 있었습니다. 이 일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을 스스로 추론해보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는 그들에게 불확실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죠. 이 흥미로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풍부한 교훈을 줍니다. 눈앞의 현상에 대해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언제나 길버트 하먼의 이론을 자연스레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한 작은 마을에 가치 우위 이론을 신봉하는 한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토마스였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치 사냥꾼으로 불리곤 했죠. 토마스는 실러의 가치 우위 이론에 깊이 빠져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를 전파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인식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토마스는 마을 광장에서 강연을 열기로 했습니다. 가치의 우리를 찾아라 라는 제목을 붙이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는 큰 나무 아래에 서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다양한 가치를 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가치들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셸러의 이론에 따르면 높은 가치와 낮은 가치가 존재하죠.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순간 마을의 미장원 주인이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당신 말은 사랑이나 신뢰가 새 차나 최신 스마트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요? 토마스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물론 물질적 가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 더 높은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신뢰는 어떤 값비싼 물건보다도 우리 삶에 더 깊은 의미를 줄 수 있죠. 그때 뒤쪽에서 마을 청소부인 제임스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의 일상적인 감정들, 예를 들어 좌절이나 우울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들도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나요? 토마스는 제임스의 질문을 반깁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제임스, 우리의 감정들은 그 자체로 가치의 감지기 역할을 합니다. 좌절감은 우리가 어떤 것을 잃었다고 느낄 때 나타나며 우리에게 그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감정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는 지침이 됩니다. 그러자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가 천천히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모든 걸 다 알겠는데 토마,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 높은 가치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토마스는 잠시 할머니의 눈을 마주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정에 귀 기울이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를 이해하는 겁니다. 사랑, 친절, 신뢰 같은 높은 가치를 찾고 그것들을 삶의 기본으로 삼는 거죠. 그런 가치를 중심으로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이 실천의 시작입니다. 그날 토마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각자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마을은 조금씩 더 따뜻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곳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토마스는 가치 사냥꾼에서 가치 길잡이로 불리게 되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이사 아시모프의 사이코의 스토리는 거대한 인구 집단의 미래를 예측하는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이 이론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가상의 마을을 배경으로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래전 작은 마을 아카디아에는 마을 사람들이 매일 저녁 광장에서 모여 자신들의 문제를 논의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늘 모이던 광장에 이상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해리 셀던이라는 이름을 가진 방랑자였습니다. 해리는 자신이 먼 미래에서 온 여행자이며 사이코의 스토리라는 신비로운 학문을 연구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이상하게 보았지만 해리는 그들에게 예측의 놀라운 힘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직면한 몇 가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가오는 가뭄을 예측하여 물을 비축할 시간을 벌어주었고 염소떼가 도망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미리 보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사이코의 스토리가 개별, 인간의 행동보다는 큰 집단의 행동을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작은 사건이나 개인의 선택보다는 공동체의 행동과 협력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한 명인 테사라는 여성이 해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테사는 마을의 젊은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다른 도시로 떠나려 한다는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젊은이들이 떠나면 우리 마을은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해리는 테사의 고민을 듣고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사이코의 스토리는 젊은이들이 새로운 고자경험을 쌓고 더 넓은 세상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젠가 돌아와 마을에 새로운 시각과 기술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죠. 테사는 해리의 말에 용기를 얻어 마을 청년들이 떠나는 것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몇 년 후 마을의 많은 젊은이들이 돌아와 도시에서 배운 다양한 기술과 경험을 마을과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현대화하고 이전보다 더 번영하게 변화시켰습니다. 해리는 이처럼 사이코의 스토리가 단순한 예측을 넘어 공동체의 미래를 계획하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힘이자 불확실성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사람들은 해리의 지혜를 받아들여 더 멀리 내다보는 시각을 갖추게 되었고 늘어난 희망과 비전 덕분에 마을은 예전보다 더 강하고 풍요롭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해리는 다시 여행을 떠났지만 그의 가르침은 아카디아 마을의 중심에 남아 사람들을 계속 인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이코의 스토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집단의 지혜와 협력을 통한 미래 예측의 중요성을 가리키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일 때 그들의 행동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